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단속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까지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이 넉 달 연속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가장 긴 기간 줄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512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9% 늘어난 규모로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나온 52시간제 보완 대책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에서 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에서 6개월의 추가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검토됐지만 결국 일괄적으로 1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하고 만약 이 기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시정할 경우에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전 기업에 적용되는데 자연재해나 재난 등에서 대규모 리콜, 주문 폭주에 따른 납기 맞추기 등 업무량이 폭주할 경우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키로 했습니다. 네,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제가 적용되는 2021년이 문재인 정부 말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약해졌다는 입장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가 사유에 포함된 경영상 이유가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악용될 여지가 높고 특별한 사정에만 허용되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되면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이 넉 달 연속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역대 가장 긴 기간 줄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자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 1,000명이 증가하여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의 양호한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7.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2만 6천 명, 17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건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로 이번에 사상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0대의 고용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40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40대가 가장 많이 가 있는 부분은 도소매업이라든가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업황이 부진한 것이 지속이 되고 있고, 통계청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부진과 더불어 30대와 40대의 인구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이른바 갑질하는 임대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이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누린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환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수백여 채의 전셋집을 가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떠넘기거나 아예 잠적하는 등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처벌한 방법이 없자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임대주택은 149만 채에 달합니다. 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확정 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이 보증금 등의 정보를 집주인이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자기가 살게 될 전셋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로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설명 의무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후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엔 있었지만 이걸 지키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자 법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는데도 없다고 이 거짓 정보를 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가치가 3년 동안 4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65명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2017년 1월 평균 8억 2천만 원에서 지난달 11억 4천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7억 1천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고 3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9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1위는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인데요. 지난달 기준 부동산 재산이 4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년간 13억 8천만 원이 올라 상승폭도 가장 컸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인물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우 보유한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3년 사이 11억 원가량 올랐고요. 또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가 10억 원 넘게 오르며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참모진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경실련이 시세 상승폭 기준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12채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6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그만큼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그동안 미국행 항공기를 타려면 탑승구 앞에서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자, 미국행 항공기를 탈 때 탑승구 보안 검색 그리고 인터뷰로 상당히 불편했죠?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공항에서 미국 가는 항공기를 타게 될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테러 대비 보안을 위해 인터뷰나 탑승구 앞에서 검색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우리나라 공항과 항공사에 대해 보안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항공 보안 체계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됩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을 아예 없앨 것인지 간소화할지는 양국이 더 협의해야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항공사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요? 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찾는 항공 수요는 345만 명에 달합니다. 항공사 등 업계에서는 이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과 인터뷰 등이 없어질 경우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 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원을 차지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만여 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3,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체납자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직종 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최종 회의에서 롯데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원심 확정 판결 이후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관심사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어젯밤에 결국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죠.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자, 이 예산안 내용 국민들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내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 예산 어떻게 얼마나 늘게 됩니까? 네, 우선 어르신들이라면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 동사무소에 한 번쯤 들러서 노인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그동안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지급이 됐는데요. 이 대상이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가 되는데 현재는 많이 주면 월 25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는 부모님이 많으신데요. 이 아이들에게 급식과 간식이 주어지고 있죠. 이 하루 급식과 간식비가 0세부터 2세 기준으로 1,745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9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네, 교육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약 8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국고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2021년부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7년 만에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유아 학비와 교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 증액해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증액 지원비는 내년 1월부터 119만 명의 유아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이 밖에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 단가를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늘린 점도 눈에 띄고요. 또 현재 초등학생까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장 기자. 현금성 복지 예산도 늘어나고 무상교육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게 사실 시급하잖아요. 그쪽에 맞습니다. 쓰이는 예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예산안에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늘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품, 부품,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약 1조 3천억 원으로 거의 2배 늘었고요.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의 70%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서 경제 활력을 조기에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의 강대강 대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 문제로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배경과 변수는 무엇인지 권세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르노 삼성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66.2%의 찬성률로 통과가 돼서 파업권을 얻게 됐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파업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투표는 올해 임금 협상이 결렬이 돼서 치러졌는데요. 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닌 만큼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를 하면 언제든 교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을 비롯해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 기자. 그런데 노조의 파업 찬성률 66%, 기존보다 좀 낮은 건가요? 네, 찬성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 중반대였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8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강경 노선에 지친 노조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노조는 62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측에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힌 데 따라 찬성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반박을 합니다. 네,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변수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측은 행정법원에 말씀하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노조는 파업 투표에 앞서서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는데 사측은 조정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정 내용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 사업장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노측은 부산 진호위를 거쳐서 중노위가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습니다. 결국 공은 행정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업 돌입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생산 물량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네.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수출 물량 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산 공장 생산의 절반을 현재 닛산 로그 위탁 생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생산은 내년 3월에 최종 종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유럽으로 수출할 신차 물량을 아직 본사로부터 르노 삼성은 배정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노조 파업 시에 수출 물량 배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생산 절벽을 맞을 경우에 공장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어제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교섭을 다시 시작한 지 2주 만에 파업 없이 안을 도출한 겁니다. 노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과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모레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대기 중인 법안이 200개가 넘는데요.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유통업계와 소비자가 주목하는 법안들도 많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장지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소비자들도 관심이 있었던 법안들 대부분 국회 문턱을 못했는데 그동안 주목됐던 주세법 개정안도 역시 지금 발목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주류세가 체계가 바뀌면서 맥주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맥주에 매긴 세금은 제조원가의 72%였는데 이걸 리터당 830.3원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테라맥주 500ml 캔의 출고 가격은 1,690원인데 여기에 포함된 주류세가 574원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게 되면 주류세가 415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주류세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줄면서 출고가가 1,466원으로 13%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고가가 내려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소매가도 내려가게 되니까 현재 편의점에서 2,700원에 판매되는 테라맥주 한 캔 가격이 2,34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맥주도 10,000원의 4캔 행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수입 맥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수입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주세법 개정이 추진된 게 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서였는데요. 국산은 제조비의 판관비, 이윤을 모두 더한 값에 세금을 매겼는데 수입 맥주는 공장 출고가와 운임비만 포함한 수입 신고가가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체코산 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500ml에 300원 수준인데요. 원래는 주류세가 216원 수준이었지만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은 이게 415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장 기자. 주세법은 그렇고 또 어떤 법안이 대기 중인가요? 네,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시내 면세점이나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현재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입국할 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면세품을 들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만약에 다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중견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5월 문을 열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입국 시 면세품 픽업이 가능해지면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거나 들어봤을 말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서 대기업에선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 가까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부가 오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주고 또 예외적으로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특별 연장 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 보완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노사의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이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로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해 노사가 내놓은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실제로 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운영위원장 함께 주 52시간제 보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주 52시간 문제 보완 대책이 자세히 발표됐는데 저희 앞서서도 보도는 했거든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고된 대로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네. 18일 날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금 당겨서 발표했습니다. 네. 오전에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주 52시간 관련해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99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행 기간을 갖다가 계도 기간을 1년 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정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한 1년 6개월 정도 더 늦추는 걸로 네. 시행을 늦추는 것으로 이렇게 첫 번째 됐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이나 인건비 등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노동부가 설치하고 네. 또 모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노동시간을 빨리 단축한 모범 기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네. 또 부가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상황 발생할 때의 대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확대하자. 네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천재지변 또 이에 준하는 재난 상황에서만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응급 환자의 구조 치료라든지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라든지 또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을 경우 또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허용하기로 이렇게 해서 크게 기간을 계도 기간을 주는 것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확대하는 것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지금 이제 보완 대책 중에서 역시 1년의 계도 기간이 가장 중요하고 6개월은 문제가 있어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죠. 네네.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특별 연장 근로. 이 문제에서 역시 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 어떤 대기업 일시에 몰리는 물량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랫동안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단속하는 기간을 1년 동안 단속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또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로는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확 열었습니다. 경영상의 사유에 의해 가지고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 열었기 때문에 문호를 좀 많이 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대폭적으로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옥석 실장님, 지금 정용건 위원장님께서 특별 연장 근로 획기적으로 확 열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실제 오늘 발표 나서 보니까 경영계 뭐 다들 조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계도 기간 같은 경우 사실 법의 이제 시행유예 되는 게 사실 제일 맞는 건데 그럼 계도 기간을 부여하되 구체적으로 근로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처벌 부분에서 면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계도 기간이
뭐 약간 이제 뭐 시정할 수 있는 뭐 기간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그 소장님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1년 6개월에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계도 기간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인력난이 심한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 10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일정 부분 더 부여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1년보다 더 해달라는 그런 추가로 이제 6개월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시정 기간이 6개월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이제 그렇게 볼 수 어떻게?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유예를 해주면 다음번에 이제 후내년 7월까지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후내년 7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훨씬 더 어려울 건데 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실장님 보시기에 이번 대책이 이제 보완 대책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법안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런 임시 처방 조치보다는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기업계 의의가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우리 사회자분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영 안정성이 이제 해결되려면은 법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탄력 근로, 선택 근로 이와 같은 유연 근로제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고 계도 기간도 사실은 시행유예를 통한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유예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정부가 발표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노사정 지금 화면을 보니까 노사정도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대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어요. 노사정 경산호의 그러면 정 위원장님 저렇게 합의를 했는데 국회는 왜 저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대단히 어렵게 이제 경산호위에서 이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반발을 무릅쓰고도 한국노총이 부담을 안고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회가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경영계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경영계 경총이나 중소기업 중앙회도 경산호위에 참여해놓고 또 국회에 가서는 우리 어려우니까 이 합의 말고 추가적으로 선택근로제도 더 내놔라. 그리고 특별 연장근로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은 경영계 의견을 좀 더 들어줘야 된다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의미 있는 합의를 진전시키고 나서도 이것을 갖다 관철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대단히 절망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52시간 돼가지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그동안 장기간 근로 산재에 노출돼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근간권이 좀 회복되나 했더니 도로 지금 다 되돌리고 있는 이런 구조로 돌아갈 수 있어서 안타깝고 참담하고 노동계는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계가 반발을 하는데 사실 지금 주 52시간이 원래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대를 좀 확대하자는 산업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계가 계속 반발을 한다면 이 해법을 지금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그 노동계와 저희가 이제 뭐 대립한다고는 생각을 이제 일반인들이 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경산노위 합의한 탄력근로 6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법안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IT 기업, 서비스 이런 쪽에 연구개발 이쪽은 사실은 일반 생산 시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택근로제 같은 재량근로제 같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숨통을 털 수 있도록 그런 요건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같이 묶어서 하자는 부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동계가 우리하고 대립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중소기업 근로자분들 중에 일부를 이제 섭외를 해서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저희들 토론회에 나왔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중소기업계하고 입장은 같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임금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워라밸 차원이라든지 일자리 나눔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연장 근로를 통해서 임금이 소득이 이제 보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1.5배에 그 해당되는 그 근로소득 보전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어야 되는데 과연 네. 1.5배 이상을 벌 수 있느냐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정 위원장님, 지금 그 양 실장님이 지적한 문제,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면 대기업은 워라밸을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실제 받는 소득이 줄 수 있다. 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건 좋지만 임금이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근로자들은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들은 큰 문제 없이 이제 52시간을 수용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것이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보완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앞서 우리 그래픽에서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세계 최장입니다. 우리가 과거 2,300시간씩 하다가 이제 겨우 2,000시간대로 들어와 있고 독일보다는 700시간 정도 더 길게 하고 있는 멕시코보다 낮은 두 번째로 긴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700시간이나 더 독일보다는 길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1년에 산재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1,000명 이상 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다 열어줘가지고 될 일인가. 정말 특별 연장 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탄력 근로도 또 어차피 국회가 열리면 또 허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고 그럼 도대체 처음부터 52시간을 할 때 주월제 도입하듯이 우리가 주월제를 6단계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는데 한 11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좀 1,0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50인, 20인 이렇게 해서 좀 참참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국회나 정부의 역할을. 그리고 이제 되돌려 놓으려니까는 노동자들 적응이 지금 안 되는 거죠.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계속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계도기간만 주고 올해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지만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그 국회에서 다시 충분히 논의해서 정확하게 법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특히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법의 취지가 노동계에서 지금 위헌 소송도 한다는 거거든요. 모법의 취지가 아주 긴급하거나 재난이거나 천재지변에 하라 했는데 경영상의 사유로 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으로 해주겠다. 갑작스럽게 기계가 갑작스럽게 고장 나지 예고대가 고장 납니까? 근데 보니까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가 뭐 기계가 그렇긴 하지만 주문이 갑작스럽게 밀리면 또 일은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보니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부의 일일이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까다로운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 연장 근로가 무작정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라는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이제 사실 그런 것들 유형근로제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임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노사 합의가 자발적인 노사 합의죠. 합의가 기본적으로 요건이 된다 그러면 인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조금만 반박을 드리면 실제로 올해 지금 특별 연장 근로가 더 요청했는데 95.3%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어떤 사업장은 102시간을 한 사업장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2주 동안 68시간씩 계속한 사업장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과도한 초과 근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다지만 거의 다 95.3%가 인가가 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 연장 근로를 저렇게 과도하게 열면 모든 사업장에 어떠한 일에 있더라도 그냥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더라도 노동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특별 연장 근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 물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2.5%입니다. 우리나라가. 2천만 명 중에 한 230만 명 정도 노동자인데 사실은 숫자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업장은 그냥 사측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어려운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입장 여전히 이제 반발이 있는데 여튼 근로시간제가 줄면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겠다는 게 이제 노동자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주니까 생산 물량이 줄 수 있다.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생산성 향상도 참 시급한 과제 아닐까요? 예. 사실 말씀이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생산성과 연계돼 있고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부가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이제 조절되는 건데 대기업들은 이미 이제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화면을 보니까 아까 그 노동시간은 뭐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었는데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지금 낮게 나와 있네요. 네. 노동 생산성은 제가 알기로는 39위로 알고 있습니다. 29위. 29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목적 자체를 이제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장시간 근로 부분, 저렇게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근로하는 부분들을 해결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자리 나눔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사실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일자리 나눔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력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인력 확대 중소기업들 어려운 건 현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걸 본래 할 때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일자리가 사실은 20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 해보니까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빨리 되돌리는 거죠, 지금. 과감하게 빨리 일자리에 늘지 않는다. 과감하게 빨리 이제 정부가 되돌리는 이런 부분인데 생산성 이야기하는데 생산성은 두 가지 이유가 큽니다. 노동 시간이 길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고 단위당 산출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아마 생산성 꽤 올라갈 겁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가. 두 번째로 이제 부가가치를 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아야 올라가겠죠. 그 생산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요.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량이 줄거나 목표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현장하기 때문에. 그럼 다 열심히 일하는 건가요? 그렇죠. 생산 노동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100% 그렇게 좀 올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생산성 누구만 만드는 노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측에서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만들게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MW나 벤츠 같은 비싼 차를 갖다 만들게 해주면 당연히 부가가치 생산성이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 그렇게 떨어지는 생산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성의 문제가 반드시 노동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뭐 신규 설비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오늘 10분을 보니까 생산 현장에서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뭐 와이파이가 가능해가지고 동영상도 본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생산성을 또 낮추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문제는 작업장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도 그 기사를 봤는데 상당히 그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은 모르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타이트하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위원장님, 사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주 52시간 보완 대책은 임시 대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의 계도 기간을 줬는데 1년 후에 근본 대책이 마련이 안 됐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제 이걸 계속 중독해가지고 그냥 우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으로는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추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한계도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 단계라도 조금 대책을 좀 만들어봐라 이런 좀 의미도 있는데 이걸 마냥 늦추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그 상태로 뭐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다든지 또는 공장의 일부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좀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또 여전히 정부의 대책만 쳐다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계도 기간 내에 신속히 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정부가 이걸 갖다가 시행을 갖다가 정부가 법을 통해서 개정을 해서 아니면 정부가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이 300인 이하 사업장이 고용을 거의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리 노동자 전체 88%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력한 지원들이 돼가지고 정말 정부하고 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회사 측하고 같이 해서 경쟁력을 빨리 갖춰가는 그런 노력들을 내년 내에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 실장님. 그런데 주 52시간제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은 경영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탄력 근로자의 근로제의 이제 시간 기간을 좀 늘리는 문제인데 국회가 이 법안을 좀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일단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야 생각하고 뭐 탄력근로제만 할 게 아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IT 서비스 뭐 그 외에 또 뭐 선박수리 이런 데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약간의 어떤 그 활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근로, 재량근로, 뭐 특별 연장 부분이 있지만 특별 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 규칙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법으로 올려서 좀 안정성 있게 네. 같이 한꺼번에 논의가 돼서 네,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아마 투자하는데 상당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지 네. 않는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 위원장님, 그러니까 네. 탄력 근로제 말고 시간 근로제, 뭐 선택 근로제, 네. 유연 근무 예. 형태를 좀 자유롭게 하자. 이제 예. 그런 게 이제 경영계 요구인 것 같아요. 예. 노동계에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52시간이 도입되고 나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탄력 근로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시키고 있고요. 또 유통업체들 백화점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이제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 가지고 9시부터 출근하는 사람, 9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 10시 출근하는 사람이 나누고 또 퇴근 시간을 거꾸로 뒤로 연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데 경영계가 사실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네. 예? 탄력 근로도 해달라, 선택 근로도 3개월로 연장해달라, 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도 경영 상황이 사유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2,300시간으로 네.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 목표로 했던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이거 되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너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은 이건 또 다시 갈등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양 실장님, 지금 정 위원장님께서 경영계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미국과 비교해서는 우리의 이 주 52시간제 문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죠.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일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 단위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규제를 두고 있지만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연 단위하고 월 단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720시간까지 그러니까 월 단위는 100시간 예, 그걸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100시간. 그러니까 월 단위로. 월 단위로 100시간. 예. 네. 그리고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네. 1년 단위로는 720시간까지 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탄력 근로가 사실 일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기간 720시간 따져보면 한 5, 6개월 정도는 내가 필요할 때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얼마든 52시간, 64시간까지 다 쓸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딱 주 단위로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좀 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유연하죠, 사실. 네.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단지 돈을 이제 확실히 더 주게 돼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 그래가지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마음껏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이 근로시간을 갖다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네. 정 위원장님, 지금 이제 경영계 입장 뭔가 좀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선진국들이 다 그렇다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말씀하신 주시죠. 대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가 300시간 이상 길거든요. 네. 또 우리도 OECD 평균 수준에 오면은 뭐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이상 일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선진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간 긴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무조건 이것저것 다 열어달라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 노동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나 노사관계 화합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계의 어려움,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부분들, 특히 또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외적이고 보완적 부분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이걸 다 풀어달라 이렇게 가시는 것은 정말 여전히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해가지고 경영계가
갈 수밖에 이런 구조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정건영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양옥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 산간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11시를 기해 중북부 지역과 충남, 전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속초는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습니다. 목도리를 하면 체온이 3도가량 오른다고 하니 옷차림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내일은 마음껏 숨쉬기 좋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내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에 건조, 한파,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 2도, 전주 0도, 대구 영하 1도가 되겠고 낮 동안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 중부지방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토요일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 50시간 보완 대책 1년 유예입니다. 다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시간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 선택이 원칙 아닐까요? 글로벌 경쟁 시대, 한국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